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오케이. 네. 자, 성조숙증. 자, 성조숙증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뭐 오늘 내용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줬는 이 검사 결과인데요. 7월 이분은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한쪽을 이렇게 절제하신 분인데 7월 14일 날 와서 이제 이분은 이제 갑상선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복용하고 계셨죠. 7월 14일 날 왔을 때 T3 수치가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T4 검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도 T4에서 T3로 전환이 잘 안 되나 해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2.4로 올라갔죠. 뭘 권했냐면 이제 아연이랑 셀레늄, 그러니까 이제 T4가 T3로 전환되는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죠.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죠. 물론 이분은 오메가3나 이런 다른 막 영양소들을 아주 잘 섭취하고 계셨던 분인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렸어요. 여기서 신지로이드 먹는 신지로이드 양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2.0에서 2.4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뭘 추가를 했냐면 요드를 고용량 요드를 이제 섭취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검사를 해봤는데 3월 9일 날 3.0이 된 거예요. 굉장하죠. 물론 뭐 3.5 정도 되면 더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7월 14일 날 신지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똑같이 복용을 했었는데도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3.0이나 올랐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T4도 11월 31일 날 보면 1.44에서 1.67로 올랐어요. 신지로이드는 T4 제제거든요. 근데 신지로이드를 동일한 양을 계속 썼는데도 T4가 올랐다는 것은 절제 남아있는 부분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통해서 이렇게 갑상선을 한쪽을 암으로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양소로서 이렇게 개선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 7월 14일에도 신지로이드 동일한 양을 복용하고 계셨고 11월 30일, 3월 9일 여전히 동일한 양을 먹고 있었는데 단지 차이점은 영양소라는 사실, 이 사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검사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육아일기는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작심삼일인지 아이들의 성장 과정 이제 육아일기를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 시기가 되면 한 돌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아니면 두 돌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 일기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4살 정도에 이르렀을 때 보통은 한 102cm 정도 되죠. 100cm가 넘죠. 50%일 요 가운데에 아래쪽에 검은 선이 있고 위쪽에 검은 선이 있고 가운데 검은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검은 선은 그 100명 중에 3등 키 순서로 이야기하면 위쪽에 검은 선은 100명 중에 97등 큰 순으로 작은 순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 키가 그만큼 적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평균 50등, 100등 중에 50등. 그래서 이제 한 4세 정도가 되면 100cm는 넘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그 4세가 됐는데도 뭐 90 뭐 정도밖에 안 돼. 90cm밖에 안 돼. 그러면 많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120cm가 채 안 돼. 이러면 적은 거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성조수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적게 가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막 갑자기 이렇게 키가 커지는 경우, 이럴 때 성조수증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이 갑자기 이렇게 커질 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성장의 속도를 보면서 또 성적증이 있나 이런 걸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또 우리 아이가 전체 또래에 비해서 키나 신장이 몇 등 정도 되나, 그러면 영양 상태를 다시 평가해 봐서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영양 상태를 줄 수 있겠죠. 또 여기는 지금 키에 대한 백분위수인데 체중에 대한 백분위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체중이 몇 등 정도로 많이 나가는가, 이런 거를 봐서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 소아 비만이 뭐 성인병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소아비만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장 곡선, 신장이나 체중에 대한 성장 곡선을 쭉 보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나를 평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조숙증 정의가 뭐냐면요, 2차 성징이 또래보다 2년 정도 빨리 나타나는데 여아인 경우에는 8세 이전에, 남자아이는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여자아이들은 가슴 멍울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성조숙증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그림은 그 뭉크의 사춘기라는 작품인데요. 어떻습니까? 뭔가 아이가 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그림이 뭔가 조금 음산하다, 그죠? 사춘기를 맞이하는 아이, 신체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 가슴이 나오고 뭔가 업모도 나오고 겨드랑이에 앵모도 나오고,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가 아이에게는 큰 정신적인 어떤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은 이제 아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이에, 너무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이 2차 성징이 나타났을 때 정신적인 문제까지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남자아이들인 경우에는 9세 이전에 고환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엄마가 만져보기는 좀 그럴 거고, 아빠가 이제 목욕탕을 함께 가거나 이랬을 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고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측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은 그래요. 4cm, 4cc, 용적으로 4cc 이상 크기가 되면 9세가 되기 전에 고환의 크기가 4cm 이상 되면 성조숙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물론 뭐 9세 이전에 4cm 됐다고 해서 무조건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요. 3, 4개월 단위로 아이의 유방 크기나 남아인 경우에는 고환의 크기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쭉 경과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무턱대고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기 사춘기라고 그래서 여아는 8세에서 9세, 이제 남아이는 이제 9세에서 10세 사이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 뭐 머리에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겨드랑이 털이 난다거나 여드름이 심하게 난다거나, 그래서 성조숙증의 시기는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진찰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성조숙증이 의심되어서 병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이제 우리 아이 가슴이 너무 커져요, 발달했어요, 머리에 냄새가 나요, 업무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되고, 남아인 경우에는 고환이 커졌어요, 또는 키 성장이 안 돼서 왔어요, 이러는데, 요즘은 뭐 이런 것보다도 뭐 그냥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키가 안 자라는 것 같아 가지고 많이 오시죠. 그래서 키 때문에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복잡하게 써놨지만 뭘 하게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혈액 검사하고 뼈 사진을 찍어보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지는 않은지, 또 뼈 사진을 찍어서 원래 역연령은 이제 원래 나이, 달력 연령, 이 연령보다도 골 연령이, 뼈 연령이 너무 앞서지는 않은지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은 좌측에는 만 5세 된 아이의 뼈 사진이고, 우측 사진은 14세 성장이 완전히 성장판이 완전히 닫힌
만 14세 된 아이의 뼈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만 5세 된 아이의 뼈 사진은 성장판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죠. 그런데 이제 성장이 끝난 14세 아이의 뼈 사진을 보면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게 표가 나죠.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고, 자, 근데 이 그림은 2세 된 아이인데 우측 그림은 정상적으로 2세 된 아이의 성장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좌측에 있는 아이는 성장판이 많이 닫혀져 있어요. 우측보다. 그래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뭐, 그 뼈 연령이 1년 빨라요, 2년 빨라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 소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뼈 사진을 보고 1, 2년 차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판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객관적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성조수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도 조금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싶어서 이 말씀 드리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1970년도에 초경 연령은 14.4세였는데 2009년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 초경 연령이 11.98세로 약 2.4세 정도 앞당겨졌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영양 상태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을 통한 이런 뭐 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앞서졌죠. 그래서 당연히 성과 관련돼서 조금 더 빠른 이르게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성조숙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중추성, 즉 뇌에서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성조숙증이 있고요. 뇌가 아닌 다른 부위, 신체의 다른 부위, 예를 들면 난소나 여성인 경우에는 난소, 남아인 경우에는 고환에 종양이 있다거나 또는 뭐 여하든 남하든 부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서 생기는 성조수증을 말초성 성조수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초성 성조수증은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어. 그 다음에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중추성 성조수증인데 중추성 성조수증 중에서도 뇌에 종양이 있어서 생기는 성조숙증은 마찬가지로 드물어요. 그건 뭐냐? 원인을 대부분 모르는 턱발성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원인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죠. 아직까지 잘 모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은 거니까 제일 많은 걸 찾아봐야죠. 우리가 뭐 뇌종양인데 우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턱발성 다행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는 지금 뇌에 있는 종양, 과오종이라는 시상하부에서 생긴 뇌하수체에서 생긴 과오종이라는 뇌병변인데 뇌종양인데요.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대부분이 턱발성이라고 그랬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런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음과 같은 이런 물질이 있다, 이런 원인들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비만이거든요. 비만. 그래서 이 비만은 이 소아비만은 성조숙증도 일으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질환으로 이어지는 성인 비만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일으켜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소아비만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이 성조숙증을 떠나서도 어쨌든 오늘 주제는 성조숙증이니까 이 성적수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비만이라는 사실. 비만. 학계에서 이거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라는 거고 어쨌든 또 식습관도 마찬가지로 비만과 관련이 있겠죠. 칼로리가 막 높은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비만해질 수밖에 없고 신체 활동, 운동 안 하면 당연히 비만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환경적 인자인데요. 바로 내분비 교란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은 우리가 범지구적이고 범국가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비만, 그 프리시나 리벨리라는 분이 그 결정적 체중 가설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었는데 체중이 48kg를 넘고 체지방이 22%를 넘어서게 되면 생리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서양의 기준이고 우리나라를 보면 초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체중이 약 40kg는 돼야 된다. 40kg가 되면 무조건 초경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초경이 되기 위한 필수 충분 조건이 체중은 40kg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초경을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인 체지방률은 어느 정도냐면 17%가 돼야 된다는 거. 17% 되면 무조건 생리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더 넘어야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지방률을 최소 22%를 유지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엄마들이 우리 애들이 체중이 40kg 넘고 체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생리를 해. 체중이 많아지니까 굶겨야 되겠어. 막 이러시고 안 먹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탄수화물이 많은 고열량 음식은 줄여야죠. 영양소는 먹여야죠. 영양소가 아이들이 성장에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 많은 아이들이 열량은 많은데 영양소가 결핍되어서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를 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량과 영양소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체지방이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친구들은 이 초경이 빨라요.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이들은 생리가 좀 늦죠.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어쨌든 이 체지방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렙틴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시상하부에 특정 핵을 자극을 해서 GnRH를 분비하는 신경핵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게 뇌하수체로 가서 성선 자극 호르몬을 자극을 해서 성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성을 조기에 발달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뭐 이런 기전들을 통해서 성조숙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 어쨌든 비만이 성조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원인으로는 아까 여러 가지 종양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중추성 성조숙증, 말초성 성조숙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종양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조숙증인 원인인 특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발성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 근데 그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원인 모르는 것 중에서 지금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만을 해결하지 않고서 성조숙증을 해결하겠다. 비만을 해결하지 않고 성조숙증을 사춘기 지연제 치료를 한다. 이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아이의 건강을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있는 인공감비료와 설탕이 잔뜩 떨어져 있는 음료수,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탄산음료를 일주일에 2캔 이하로 마시는 아이하고 여기 그리고 하루에 음료수를 1.5캔,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아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생리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2.7개월, 약 2.7개월 정도 빠르더라. 이렇게 음료수만 먹는데도 그래서 이런 건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 식습관으로는 고열량 음식, 뭐 탄산음료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성조숙을 일으키는 식습관 중의 원인이다. 모유와 분유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데요. 논란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모유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유를 먹이는 것이 올바르겠죠. 논란이 있는데 굳이 뭐 먹일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세에서 5세 사이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이니까 좀 더 성이 조금 더 빠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아이들에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이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가 에스트로겐의 대사와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환경 호르몬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에스트로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대사시키고 올바른 형태의 에스트로겐 대사 물질로 대사시키고 또 이것들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식이섬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느 대학에서 내가 연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생로병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식단을 네 가지 종류의 식단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뭐 서구화된 식단, 유제품 위주의 식단 뭐 이런 어쨌든 네 가지로 이렇게 해봤는데 전통적인 식단, 즉 한식 위주의 식단을 한 그룹에 있어서 이런 식단을 먹였던 그룹에 있어서 성조숙주 위험이 훨씬 더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뭐 고열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많죠. 그리고 당연히 이는 야채에는 식이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단이 연구를 통해서도 성조숙적 위험이 66% 정도 더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거나 컴퓨터나 뭐 이런 걸 통해 늦은 TV 시청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늦게 자죠. 그래서 TV 시청이 여자 아이들의 사춘기에 미치는 위험 요소다라 하는 이야기고요. 또 1975년도 이후 여아들은 더 빨리 사춘기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냥 체중증과 비만만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시그만 박사는 낮은 멜라토닌 수치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멜라토닌은 자야 될 때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취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사춘기를 빨리 오게 할 수 있다. 가바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요. 이제 태아기 때는 뭐 어제 넘어가고 이거 시간 다 설명 못 하니까 자 사춘기가 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을 통해서 시상하부에서 성선 자극 GnRH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뇌하수체에서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성선을 자극해서 이제 성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요거를 억제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는 요즘 MSG와 같은 이런 글루타메이트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를 시켜버려요. 억제를 억제시키면 뭐가 되죠?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사춘기 전에 이 가바가 억제되면서 시상하고 뇌하수체 성선 자극축이 활성화되면서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 또는 그 소녀 가장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빨리 그 사춘기가 시작이 된다. 뭐 다 모든 반드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아이들에서 성조숙증 좀 성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시 체중이 적은 아이들 2.5kg 이하로 태어난 경우는 이제 저체중 출생아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뭐 막 태어나자마자 막 엄청나게 막 먹이게 되죠 아이들이. 그래서 출생 이후에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할 경우 이럴 때도 원인이 되는 것 같더라 성조숙증에.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 안 움직이죠. 안 움직입니다. 뭐
영어 학원 보내고 무슨 학원 보내고 무슨 학원 보내는데 운동은 도통 안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신체적인 활동을 적게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이때까지 가장 중요한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특발성 원인 중에서 오늘 제가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바로 내분비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 이야기인데요. 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천연 호르몬이 붙어야 될 수용체에 A나 B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들어붙어서 세포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것을 바로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죠. 에스트로겐이 아닌 것이 내 몸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아닌 놈이 내 체외에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는 놈, 요거를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분비 교란 물질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BPA, 비스페놀 A 많이 들어보셨죠? DES 이거는 굉장히 악명 높은 놈인데 유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산 방지제로 많이 쓰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시판이 중지되고요. 이런 물질들, 제초제, PCB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살충제, PFOA 뭐죠? 과부하 합물, 코팅라이텐, 프탈레이트, 생수병, 우리 열심히 생수들 먹고 좋다고 먹고 다니죠. 그다음 TCDD, 이 제초제 종류입니다. 트리클로산, 이거는 치약이나 화장품이나 이런데 그 항진균제나 항생물질로 이제 집어넣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자궁을 키우더라, 자궁을 증식시키더라는 게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는 이제 질에 아주 희귀한 암을 일으키더라라는 게 이것도 확인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아트라진이나 이거는 이제 저기 아마 제초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BP, 비스페놀 A, DHP, 그 다음에 DS, TCDD 제초제, 이런 것들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자극 호르몬을 자극해서 성선이 난소에서 성선 호르몬 분비를 많게 해서 성조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분비 교란 물질이죠. 이거는 조금 이제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너무 쇼킹한 사실이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이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1년에 24kg입니다. 24kg. 와. 표백제, 발색제, 착색제, 감미료, 보존제가 제일 많네요. 1년에 24kg. 한 달이면 얼마죠? 2kg. 와, 한 달에 2kg. 2kg. 와, 이건 상상을 못 하겠네, 그죠? 이 자료가 55kg 성인 기준이고요. 식품과학처에 2009년도 발표된 자료입니다. 지금 2021년인데 지금 어떨까요? 와, 진짜 이거 도대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와, 2kg. 한 달에 2kg. 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먹거리 신경 쓰지 않으면 와, 우리 아이들 어떻겠습니까? 야, 진짜 염려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 팝스입니다. 팝스. 팝스라는 건 뭐냐면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잔류 유기성 오염 물질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PCB인데 폴리어마 비페닐. 읽어볼까요? 토양이나 해수에 오래 잔류하는 특성이 있고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서 내분비계 호르몬 작용을 해갖고 내분비교란 물질로 작용한대요. 문제가 시급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979년 우리나라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됐던 것들이 이미 환경에 다 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질 않는다 그 이야기죠. 생태계를 통해서 돌고 결국 우리한테 또 오고 또 돌고 해서 거의 모든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 팝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청에 엄청나게 많이 잔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방 1g당에 이 다이옥신과 유사한 이 폴리어말 비페닐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계란이 많네요. 계란, 유제품. 그런데 여기 대박이 하나 있습니다. 양식 연어에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아, 우리 정기현 리더님 연어 엄청 좋아하는데 걱정입니다. 아, 못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먹게 하겠습니까?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방 말고 이거는 좌측은 이제 지방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지방 말고 그냥 통틀어서 이 저기 이 PCB 폴리와 비페닐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를 본 거예요. 당연히 이제 곡물은 적겠죠. 곡물은 적고 과일 야채 적고 근데 이제 쭉 보면 닭고기 뭐 식용유가 많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생각보다 유제품 많습니다. 계란, 와 계란 진짜 우리 유기농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생선 살코기에 많고요. 그 다음에 의유가 대박입니다. 의유 한번 보세요. 117. 과일, 야채, 곡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의유가 뭡니까? 의유, 피쉬 오일. 오메가3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사 먹을 때 진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메가3 좋다고 해서 오메가3를 먹었는데 어유에 이렇게 PCB가 많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오메가3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좀 몇 달 전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죠. 오메가3 환경 호르몬 기준 국내 기준 항목 없다. 안 본다 그 이야기지. 이런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메가3 좋다고 저렴하네. 연예인이 광고하네. 아, 근데 왜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죠?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내용을 들어 막 계속 흥분이 되어서 죄송해요. 어쨌든 우리가 참 이거 좀 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유에 엄청 들어가 있다. 저 밑에 보면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이거 좀 보셔야 되겠어요. 장어. 야, 장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장어가 안 먹고 싶더라고요. PCB 때문이었나?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한 수년 전부터 장어가 안 땡겼습니다. 지금은 장어 먹질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우와, 플라스틱이 훔치고 다니네요. 어떤 사람이 프탈레이트입니다. 우리가 먹는 생수병,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이런 생수병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문제로 또 우리에게 칼끝을 위협하고 있죠. 프탈레이트가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PET, PET의 약자가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교 숙증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스페놀 A, 이 뭐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딱딱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캔 음료. 젊은 친구들 캔 음료 어디죠? 전자레인지다 돌려서 막 먹죠. 모든 캔 안에는 BPA로 도포를 시켜놨습니다. 야, 이런 거 데워서 먹으면, 가열해서 먹으면 비스페놀 A 엄청 빠져나오겠죠. 영수증 뭐 이런 데도 쓰이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용기 내 뜨거운 음식물을 담거나 음식을 데우거나 하게 되면 과량의 비스페놀 A가 용출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 잘못된 용기, 캔을 데워서 먹거나 또는 캔 속에 비스페놀 A로 코팅되어 있는 그런 캔들을 먹거나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당 성분들, 인공 감미료들 이런 것들이 죽음이라니까요. 우리가 특발성 원인 중에서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원인이다 그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2014년도 6만 7천 명에서 2017년도 9만 5천 명, 연평균 1년에 9%씩 성조수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네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성조수증이 가장 많이 진단받는 나이는 5세에서 9세인데, 이야, 압도적으로 파란색은 남자고요. 빨간색은 분홍색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2,300명이 진단받았는데 5세에서 9세 사이에 여아는 5만 명. 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봤더니 여아와 남아의 비율을 봤더니
여아 총 연령에서 봤더니 여아가 90%를 차지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 참 이건 논문에서 발표된 건데요. 이 우리나라 논문인데요. 어디서 근거를 해서 논문을 썼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논문을 썼는데 2004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케이스를 보여주는데요. 파란색은 남하고요. 빨간색은 여아입니다. 남한은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0.3에서 1.2%로 증가하긴 했는데 증가폭이 아주 그냥 비슷합니다. 일직선입니다. 근데 여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죠. 매스컴의 영향도 있고 또 뭐 홍보도 있고 뭐 조기 진단을 위해서 부모들의 관심이 이제 고조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친 상승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성조숙증 진단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들이 성조숙증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 이제 청구를 하죠. 청구를 하는 심사를 하는 곳이 보험공단은 그 심사평가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그래서 보면 엄청나게 걱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0% 실제로 성조증 환자는 10%밖에 안 되더라. 90%는 해당상이 안 되더라. 그럼 90%는 뭡니까? 과잉 진료했다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먼저 주의해야 될 것들 이야기하고. 성조숙증에 걸린 어린이가 10년 동안 11배나 급증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치료는 오히려 아이 성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여자 어린이는 사춘기를 늦추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나이보다는 2살이 지금 빠르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치료가 들어간 거죠. 여자는 만 8세 미만, 남자는 만 9세 미만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진료받은 어린이는 7만 5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11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여자 어린이입니다. 성조숙증의 원인은 소아비만과 환경호르몬, 인터넷을 통한 성적 자극 등 매우 다양합니다. 초기엔 또래보다 성장이 빠르지만 성장판이 조기에 닫혀 어른이 되면 평균 신장보다 작습니다. 만 9살 이전에 치료받는 게 좋지만 치료가 필요한지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성조숙증이 의심돼 병원을 찾은 어린이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는 10.3%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간격으로 그 아이의 사춘기 진행 발달 상태를 파악을 하고 또 뼈나에 변화되는 정도를 봐서 이제 확진 검사를 통해서 성조숙증을 진단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키를 키우려고 무분별하게 치료하면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지금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미환경보호국, EPA, 미환경보호국, 의 헤드쿼터가 있는 빌딩이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 EPA 마크가 예전에는 이제 Design for the Environment 해서 DFE라는 이제 마크를 부여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Safe Choice라고 이런 마크가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Safe Choice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이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Safe Choice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쭉 내용이 있는데 내가 중요한 부분을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내용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면 EPA, 미환경보호국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환경에 더 안전한 세제와 다른 제품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Safer Choice 라벨을 개발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가족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세이프 초이스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소비자나 상업 구매자가 품질이나 성능에 희생 없이 안전한 화학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 12년 동안 잠깐만 이게 뭐가 이렇게 15년 동안 EPA의 안전한 화학 제품 라벨은 환경을 위한 디자인 DFE 라벨로 알려져 왔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왜 그랬냐면 좀 더 우리가 환경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제품, 안전한 뭔가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품 제조업체나 환경 및 건강 보호자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과 새로운 라벨 옵션을 논의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결과를 쓰는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 바로 세이프 초이스라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세이프 초이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이프 초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세이프 초이스 라벨이 붙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세이프 초이스 스탠다드 표준에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와 재구성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두 기업들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EPA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은 세이프 초이스 라벨을 얻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세이프 초이스 프로그램은 단순한 제품의 재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검토를 하는데 뭐 제품의 성능도 보고요. 뭐 안전한 제품을 성능만 재료만 그 안전한 걸 쓴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성능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pH 그리고 포장 등을 살펴봄으로써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일단 제품이 세이프 초이스 스탠다드에 충족하게 되면 EPA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EPA는 우리의 표준이 계속해서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철저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거죠. 한 번 주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본다는 겁니다. 어떤 검사를 하냐? EPA에서 함유된 모든 성분을 검토를 하는데 제품에 세이프 초이스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EPA는 제품의 특정 성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화학 성분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성분에는 어떤 거냐면 발암성이 있는지, 생식 및 발달,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성조숙증, 그 다음에 독성, 수중생물 독성 및 환경 내 잔류, 팝스와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이는 환경 내에 잔류할 수 있는지를, 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하여 그리고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해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이프 초이스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그리고 의료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이프 초이스라는 그 라벨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환경까지도, 우리 인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정말로 이런 기업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성분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품 성능도 보게 되는데 세이프 초이스를 부착할 자격이 있는 제품은 세이프 초이스 스탠다드의 정의된 범주별 성능 표준을 통과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능도 동등해야 된다. 기존 제품과 포함해서. 그리고 포장도 개선해야 되고 pH, 피부와 눈 자극 혹은 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pH 기준에 만족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실내 공기 오염 및 관련 호흡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휘발성 유리 화합물의 함유량까지도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이프 초이스 마크가 부여 라벨이 붙어 있다. 이런 제품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까지 건강을 지키게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의 물려줄 잠시 빌려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환경까지도 지켜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이 빌딩은. 네. 보이죠? 여기 마카 보이죠? 확대시킨 게 바로 여기인데요. NSF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고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아이젠하워가 2415번지에 있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볼 만 하겠죠. 자, 이 NSF 인증이란 뭔가? NSF 한번 알아볼게요. NSF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들이 마시는
그들이 먹는 음식, 물, 소비 제품의 안전을 당연하게 여긴다. 왜? 바로 이 세 글자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NSF다. NSF 인증이란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이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열쇠다. NSF가 NSF가 인정한 제품을 선택하면 회사가 NSF가 요구하는 엄격한 표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광범위한 제품 테스트 및 재료 분석에서부터 예고 없는 생산 시설 검사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의 모든 측면은 우리 인정을 받기 전에 철저하게 평가를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NSF 인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제조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검사와 앞서 우리 그 세이프 초이스도 마찬가지였죠. 현장 검사와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사를 수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일한 높은 기준을 계속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제품이 하나 이상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단 하나라도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NSF는 제품을 리콜하거나 공시하거나 또는 인정 해제를 시켜서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NS 인정을 받은 제품은 NS 인정이라는 마크를 부여하거나 NS 리스트가 상장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당 NS 인정 마크를 표시해서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독립적인 제품 테스트 기관 중 한 곳에서 테스트 되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 마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세이프 초이스, NSF 마크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환경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먹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강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 기업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크를 받았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아낌없이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까 선두기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코팅 프라이팬, 끓기 있는 코팅 프라이팬을 통해서 PFOA, 과부하 합물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성도수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갑상선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조리 도구의 사용이 무엇보다 절실한 되고요. 그 다음에 NS 인증 마크를 받은 좋은 물을 마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물 속에 무수히 많은 오해 물질들이 많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해함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진먼지, 진드기 너무나 많은 우리 호흡기를 위협하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는 이런 공기청정기 걸러서 진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엘루케어 우리 친구를 안전하게 해주는 제품들 뿐만 아니라 세이프 초이스가 부착되어 있는 식기세척제 엄청나게 먹죠. 이런 행공석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우리가 세정제 부산물들을 엄청나게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탁세제, 알게 모르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차단하게 된다면 그리고 안전한 제품을 쓰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성조숙증이 오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춘기 지연제 치료를 하게 되죠. 보통 4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고 요즘은 이제 12주, 3개월 만에 하는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수입이 된지 모르겠는데 6개월째 제형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실정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4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체중 키를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서 좀 더 욕심을 내는 분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이제 성조증이 진단이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장판이 다치기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한 1, 2년밖에 안 남아있어. 근데 키가 지금 현재 너무 적어. 그래서 마지막 남은 1, 2년 동안에라도 좀 더 키의 성장을 어느 정도라도 좀 하기 위해서 이때는 부득이하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한다. 이것까지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애시당초 성조수증에 해당도 되지도 않고 그냥 키만 키울 목적으로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사춘기 지연제, 성장 호르몬과 사춘기 지연제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춘기 지연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조숙증 때 치료하는 사춘기 지연제. 이게 과연 성조숙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습니다. 성조숙증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고요. 유방 몽골이 잡히고 유방이 커지는 것도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또는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는 됩니다.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를 딱 마치게 되면 이제 12개월이나 18개월 뒤에 생리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성조숙증 치료를 하게 되면 키를 키우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사춘기 지연제가 치료를 했을 때 키 성장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실제 키 성장에 큰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1년 치료를 했을 때 최종 키 성장이 한 1 내지 2cm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2년 치료하면 더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뭐 2년 치료를 하든 1년 치료를 하든 최종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1, 내지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사춘기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조수증이 있을 때 그 성조수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춘기를 맞이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인 연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겪을 혼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성조수증을 늦추는 것은 분명한데 이거를 키 성장 목적으로 뭐 엄격한 기준이 조기 사춘기가 아닌데 성조증이 아닌데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 지연제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죠. 여기 보면 성장 속도를 감소시킨다. 1년에 4cm 이하로. 근데 이제 성장판을 늦게 다치게 하니까 총 성장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되더라. 그게 바로 1 내지 2cm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연 성조숙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춘기 지연제를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게 성장 목적으로 할 만한가라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사용을 하자는 것이고, 요거는 성장 호르몬 지연제, 성장 호르몬 치료와 사춘기 지연 치료제 비교해 놓은 건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아이의 장 상태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주더라도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럼 성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장을 나쁘게 할 수밖에 없는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성장이 제대로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먹고 또 장을 문 닫아. 이거 시간이 많이 됐죠? 자,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 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칼슘 굉장히 중요하죠. 오메가3 뇌발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고 비타민 B군, 그리고 비타민 C, 아스파라 C,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우리 장에 있는 상주균을 어떤 상주균, 좋은 균을 키울 건지 나쁜 균을 키울 건지는 어떤 먹이를 주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끝으로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제가 이제 중요한 영양소가 좋은 영양소 하나를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 그림을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당뇨병 환자에게 굉장히 희소식인데 제가 여태까지 이제 크롬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크롬 제품이 없어서 안타깝다 이랬는데 제가 글로벌 그 뉴트릴라이트 제품에서 크롬이 들어있는 제품을 발견했네요. 자, 그래서 이 크롬이 굉장히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냐면 이게 당 대사를 굉장히 도움을 주죠.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개선시켜서 막 인슐린 대사가 잘 안 되면 많이 졸려요. 이렇게 막 졸리고 이런 환자들 크롬 먹으면요. 이게 졸음이 그냥 싹 달아나죠. 그냥 에너지가 막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가르시니아도 들어있고 집내마, 이거 정말 집내마 실베스터라는 식물인데 당살초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들어있고 이게 전부 다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다음에 파슬리 농축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바나디움이 들어있는데 비스그루신나트 억서 바나디움이라는 건데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거는 그 인슐린의 작용을 나타내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 그러니까 이런 영양소들 있으니까 한번 혈당 조절 안 되시고 또 비만하시고 복부비만 심하신 분들은 이 영양소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성조수증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눠봤는데요. 성조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대다수는 특발성이다. 그 특발성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가장 큰 요인은 비만이다.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환경 호르몬 부분들은 세이프 초이스라는 인증 마크가 부여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NSF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 가급적이면 아니라 필연적으로 꼭 반드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